항상 두개 분량 나가고 어제 사람 그랬거든. 이해 분량 나가고 앞전 빠졌다 그랬다. 항상 이해 분량 나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진도 뭔가 그래서 늦어지는 한번 얘기해봐도 돼요. 항상 어제 보냈던 사람처럼 두개 분량 해주세요. 10분 더 먹어도 되나? 어디까지 해요? 여기 오늘 했던 앞부분까지 여기 차단 측정 논쟁까지. 오케이? 아니면 뭐 안 된다고 안 줘서 말씀하면 돼요. 같은 말로 써요. 네. 고려를 중세, 조선을 근세라 불러요. 근세를 하면 행정이 체계화됐다는 뜻이에요. 행정이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다 그런 근세 국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조선 시대를 근세 국가라 불러요. 뭐가 시스템화됐다고요? 행정이. 쉽게 해서 왕조 국가에서 왕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왕이 죽더라도 재상이라든가 장관들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세 효과를 불러요. 자, 살인 보겠습니다. 한자로 살인을 이렇게 적죠? 네. 16세기에 등장한 인물들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15세기의 주 세력들을 뭐라 부르죠? 훈구라고 그러죠. 훈구 세력과 살인들을 구분하죠. 15세기 세력들, 훈구 세력.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세력들. 살인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들. 고려란 나라를 지키고, 뭐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바꿔서 이렇게 고쳐 쓰자고 했던 사람들이 살인인데, 살인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기본적으로 낙향했던 세력들, 그리고 애들이 다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한 세력들을 갖다가 살인을 한다. 그런데 동시대 15세기와 16세기 세력들이 충돌이 일어나더라. 그죠? 야, 니네 조선건국 싫다며 내려갔잖아. 왜 자꾸 올라와? 자식들아. 이렇게. 사람들이, 야, 니네 썩었어. 조선건국할 때 이래이래 고려가 썩었기 때문에 조선을 새롭게 만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니네들도 썩어가고 있어, 100년 만에. 서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리가 한정돼 있었어. 서로 싸우는 이유는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어. 이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야. 이거 우리 싸우는 우리 뭐라 불러?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다쳤다 이런 뜻이에요. 피 터지게 싸워.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이루어져. 이걸 사화라 불러. 도대체 몇 년 정도 싸웠을까? 대략 50에서 60년 정도를 싸웠어요. 훈구와 살인이. 주로 어디서 싸웠을까? 지방에서 싸웠을까? 서울에서 싸웠을까? 네, 주로 싸웠어요. 이쪽 서울에서 주로 싸우게 됐어요. 이걸 사화라 불러요. 오케이? 기본적인 거. 자, 94쪽 교재를 보세요. 그 그래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의 계보, 일종의 족보야.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정몽주 위에 하나 더 적어. 정몽주 위에 이색이라고 적으면 돼. 이색. 그리고 정몽주 적으면 돼. 이렇게. 정몽주. 정몽주 옆에 적어, 이렇게. 누구 적으면 될 것 같아? 정도전 같은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정도전과 나이는 정몽주가 좀 나이를 더 먹었어요. 한 5에서 더 먹었어요. 근데 같이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졸업하면 동창이고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됐겠죠. 그러니까 나이 차는 있지만
되게 막혀가는 사이로 친구처럼 되게 우정을 두텁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건국과 고려 멸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 둘 사이가 찢어지게 된 계기가 됐죠. 건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길제, 김숙자, 김종직, 우리 사림의 계보는 길제로부터 내려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제를 가지고 함량을 많이 팝니다. 이색이 아니라 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색은 여기 정몽 위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기출이 뜬 적이 있어요. 네. 길제 체크하시고, 길제가 그 밑에 김숙자, 그 다음에 김종직. 김숙자, 김종직을 잡아봐. 이렇게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물려받은 인물이에요. 김숙자. 그 여성 이름이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숙자라 해서 여성처럼 붙이는데, 네. 그 다음에 김종직. 그 다음에 이제 김종직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김일손, 김갱필, 정해찬 같은 인물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자들 김한국, 조광조, 서경덕, 이연적, 성원, 이향, 남명조식 이렇게 족보가 쭉 사림의 족보가 내려온다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계속 보실 것. 사림 공부할 때 이 그래프를 계속 보시라고.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라고. 쉽게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지 알잖아, 다. 그죠? 그 위에까지는 잘 모르시지. 그지? 3대 이상 올라가면 잘 모르시지. 분명히 있겠지. 있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니까. 한 가문의 족보가 있듯이 사림의 족보가 이렇게 계보가 있다는 것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등장 갑니다. 성정 전후식이다. 성정 전후라는 얘기 뭐죠? 15세기예요. 성정 인물이 15세기 말 인물이에요. 참고로 그 김종직 잡아야 됩니다. 김종직이 되게 처음에 잘 나오죠. 김종직은 원래 세조 때 과거 패스한 인물이에요. 세조 때 과거 패스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상을 당해서 낙향을 하게 돼요. 부모님 상을 3년상을 치러야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다시 성종 때 다시 서울로 와서 관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김종직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 조선의 사림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 조선 사림의 출발점은 16세기 사림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질문 잘 봐야 돼. 김종직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15세기 후반의 인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세기 후반에 첫 번째 김종직이 중앙정계 사림으로 진출한 거야. 퍼스트야. 누가? 김종직이 처음으로 사림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미 16세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15세기 후반고 16 사림 이렇게 딱 이분법 논리를 딱 가져가 버리면 문제 풀기 어려워진단 말이야.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다. 누가? 사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기원. 고려의 절의를 지킨 정몽주, 길제 등이 후학을 양성하였다. 세력 기반. 고려말 향리로 가거와 군공으로 신분이 상승한 지방의 중소지주층을 밑줄 그어요. 지방의 중소지주들이에요. 이게 고려말의 신사대와 유사한 게 뭐냐면 지방의 중소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이 부패하는 거야. 그 중소기업애들이 대기업을 비판하는 것이. 야, 니네 썩었다. 뭐가 썩었냐? 다 썩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으면 비판할 것도 없어요. 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 고려말의 신사도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향촌사의 유향소, 서원, 향약 등을 이네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하죠?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유향소, 서원, 향약, 우리가 수없이 했던 단어들입니다. 즉 지방의 토호들이 성장하게 되는 이 권력층이 여기서 다 권력을 잡게 되는 뜻이에요. 형성, 김종직에 이르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호지방까지. 기호지방은 원래 서울, 경기, 충청 일부, 강원 일부, 황해도 일부 되게 복잡해. 원래 치면 서울을 중심으로 중앙 보여요. 원을 그리면 돼 이렇게. 컴퍼스를 딱 그리는 그림. 여기들이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전부 다 기호지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호지방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학풍가입니다. 정몽주 길치학풍을 개성하여 경학이 적었습니다. 경학을 중시했다. 경학을 중시했다. 유교 경전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두 번째,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왕도 정치. 왕도 정치의 반대말은 폐도 정치입니다. 반대말 알아두셔야 되겠죠? 왕도 정치 반대말. 왕이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유교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도덕과 의리, 명분, 학술, 연구 등을 강조시킨 인물, 왕도 정치. 왕 스스로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된다. 폐도 정치란 반대 단어라고 그러세요. 폐도 정치는 반대로 가면 돼요. 군주가 정치를 못하면 아웃시키라는 얘기야. 일종의 명자에서 나온 얘기야. 이걸 합리화시킨 인물이 누구야? 조선 건국에 합리화한 인물? 건국에 합리화를 시킨 인물 중 하나가 정도전이죠. 그 정도전이 주장이 뭐야? 폐도 정치, 왕도 정치 두 가지를 주장하죠. 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에 전 정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밖에 없었지. 폐도 정치야. 그러한 다음에 왕이 지배하게 됐잖아. 그럼 왕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세자 시절에. 그러니까 왕자 되기도 되게 힘든 거야. 왕 되기도 되게 힘든 거. 공부 되게 빡세게 해야 되니까. 예. 두 개 줘야 돼. 일종의 요즘 치면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쫀놓고의 사회계약설이야. 폐도 정치는 쫀놓고의 사회계약설을 보기도 해요. 요즘에 사회적인 학문적인 본다면 조선후기의 정약용도 얘기하죠. 쫀놓고 사회계약설을 얘기하죠. 군주가 잘못하면 체제를 바꿔야 된다. 세습 체제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거지, 쉽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우리 얼마 전에 뭐 영국 여왕이 돌아가셔서 그 군주제가 21세기 합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영국 애들은 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네 군주가 돌아가셨는데 군주제도를 계속 가야 되냐 말하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주변 나라들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군주제를 갈 수가 없겠죠. 민주화 국가가 된 지가 벌써 온 몇 년입니까? 그 상당수가 됐기 때문에. 세 번째, 향촌 자치를 주장했다. 밑으로 가서 향촌 자치 주장한다. 향촌 자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해봐. 국가의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다고? 머리 박히라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을 뭐라고 한다? 언제 완성됐다?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다.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 법은 성종 때 완성됐다. 경국대전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경국대전이 완성됐던 시기 사실은 성종을 물어보지. 경국대전이 처음 시작했다면 세조의 정치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군단위 보자. 군단위의 지방자치법. 향약. 우리 고을의 약속. 향약. 우리 동네도 그래 등하면 돼. 동약. 오케이? 이렇게 보면 돼. 법이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법 체계를 세 가지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경국대전, 향약, 동약. 이런 식으로. 이들은 주로 어떻게? 주로 제지사역들이 이 법을 만들고 일주일말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집행까지 한다. 이게 뭐 독재가 되는 거지. 법을 만드는 건 요즘 어떻게 상권분리도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뭐야? 집행부에 따로 만드는 거잖아. 행정관찰하는 거, 검찰 따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이 돼 있지만 예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제주사족들이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게 되면 이건 뭐라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자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약자들, 특히 백성들, 노비들 막 이런 사람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조선시대 이 향약의 발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연애사야, 연애사. 우리 보통 남녀 간에는 국경도 없고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이러잖아. 그렇잖아. 사랑에 뭐가 있겠어, 그죠?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신분적인 제한을 가지고 연애를 못하게 만나는 얘기지. 그게 가장 심하게 다른 게 향약과 동약이야. 왜?
자기들이 지킨 룰이 있어. 만든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벗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거야. 막 두들겨 패서 거의 죽임을 당할까지. 아니면 자기 고을에서 살지 못하게 내쫓아버린다는 거야. 이건 독재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법을 지들이 만들고 그것도 집행하게 되면 독재잖아. 뭐 생각해봐, 그죠?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고 조속금해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그걸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재판을 넘기는 과정이 있잖아. 우리 현재 법이 다 저렇게 돼 있잖아. 니네들 다 한 번 해버리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좋아. 그죠? 시스템 자체는 좋지. 없던 시절에, 법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만든 건 좋은데, 이래들이 집행하고 이래 제정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역사 흐름을 쭉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어서 가죠. 성리학의 학문을 2단으로 배격시했다는 거예요. 네. 성리학의 이해의 학문을 2단으로 배웠다. 뭐라고? 사문난적이라고. 화살표 하시고. 네. 사문난적으로 비판하죠. 다 성리학이잖아요. 다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비판하는 난잡스러운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러니까 성리학만이, 주의가 만든 성리학만이 최고의 학문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성리학이 무슨 최고입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시대는 성리학이 최고였어. 근데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거 봐봐. 제 전공이 최고죠. 주임 미쳤나 봐. 제 전공했으면 전공한 거지.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나 기계 전공한 사람, 나 건축 전공한 사람, 그것도 학문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학문이잖아요. 근데 성리학만이 최고 학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 성리학적 해석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학자들 공부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지. 비판하는 거지. 근데 얘들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사람을 유배를 보내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야. 성리학의 해석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순간 내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어려운 일들이죠. 군사학과 기술학을 천시하게 됐다. 이거 15세기에 반대예요. 15세기에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16세기에 과학 발전이라든가 군사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세종대왕을 럭키 쳐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조하고 세종대를 럭키 쳐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술 발달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국가의 장려하고 왕이 기술자를 모아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완전 달라졌어요. 당군보다 기자를 중시하였다. 기자님이 즐겁습니다. 기자님이 즐겁습니다. 우리 당군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그 다음에 사만으로 간다는 게 일명 사만 정통론이에요. 조선시대까지는 하더라도 이만조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21세기 학계에서 어떻게 한다고? 기자를 부정하고 이만을 우리 정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중국인 기자를 갖다가 인정한다는 거거든. 지금 현재 보지 않습니다. 예학과 보학을 되게 중요했다. 보학이란 말은 족보라고 적으면 돼. 족보. 보학이란 말은 족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야. 사람이 사는데 윗사람과 아랫사람 A를 지키고 하는 걸 학문으로 만들었어. 그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맞 인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학문으로 만들어 꼭 지키게 한다는 거야. 윗사람이 이렇게 행세하려고 한다는 거지. 보학, 야 니네 족보 가져와봐. 니네 족보 있어? 뭐 이런 식이야. 아까 조선시 족보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양반감이라는 표시하는 거잖아. 어디 써먹으려고? 과거 제막한 다음에 가서 면접할 때 제출한다고. 족보 단지를 제출한다. 6개 단지를 갖다 족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자기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람이면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 용도로 쓴다는 거지. 기득권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학의 족보를. 선생님도 족보가 있습니다만 이거 왜 만드셨어요? 내가 물어보고 집에 어르신들한테 이거 왜 만드셨어요? 만들 때 돈 내라고 그래요. 이 책보다 되게 질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내는 사람 돈을 되게 많이 내야 돼. 막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내야 돼. 집집마다 장남들 찾아가고 돈 잘 버는 사람들 찾아가고 50만 원, 100만 원씩 내라고 한다고. 저는 내라면 내야 되겠죠. 예, 내라면 내야 되겠지만 질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족보를 만드는데 가끔 이걸 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할 정도로. 우리는 양반이 나고 자랑하고 계신 프라이드를 가지고 싶은 어떤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집에가 족보가 있는데 있긴 있는데 굳이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죠. 시대가 바뀌어서.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격 진출 갑니다. 95쪽이에요. 성종 때 김종직의 중용을 계기로 본격 진출했다. 누가? 처음 진출한 사람 누가 오셨어요? 김종직. 세조 때 김종직이 가급해서 했다가 낙향했다가 성종 때 다시 올라왔다. 아, 김종직 호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사람. 전필자라는 호를 가지고 있어요. 전필자라는 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3사에서 주로 언론과 문안의 일을 담당하였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주로 일을 했다는 뜻이야. 과거 합격한 사람들이. 사련 등용 목적, 훈구 세력 견제와 문물의 정비를 했다. 자, 보세요. 이거 성종이거든요. 그 성종은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계승권자는 아니에요. 원래 왕이 계승권자는 월산대군이었어요. 장자니까. 근데 월산대군이 되지 못하고 성종이 왕이 된 이유는 성종의 장인어른이 그 당 최고 권력자였던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한명회예요. 뭐 드라마, 영화, 소재 되게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구죠? 네.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사이가 둘째 아들인데 불구하고 성종이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네. 한명회입니다. 자, 성종이 왕이 돼서 주변에 훈구 세력을 에워싸워져 있는 거예요. 네? 왕이 되는데 이 주변에 다 이 사람이 훈구 세력들이에요. 성종이 왕이 되긴 되는데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 볼 때 나이 드신 분들 전부 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왕이 된 선생님 같은 나이 든 사람들 전부 다 에워 둘러싸고 있어. 이거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신하라면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하시면 안 되는데요? 되게 캔슬을 논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되게 그래도 소위 내가 왕인데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거지.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 얘기예요. 훈구 세력의 견제와 문물의 정비를 위해 임용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들을 수혈했다는 거지. 그게 살림이었다는 거지. 훈구를 비판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드디어 성종 때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다. 사하와 붕당 정치에 관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사부터 가겠습니다. 오전에 사를 끝낼 수 있으려나? 한번 보죠. 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사자, 재앙하자. 선비들이 서로 싸워서 화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사라고 합니다. 아까 방금 그때였듯이 15세기 세력과 쉽게 표현하면, 원래 넣지는 않는데 쉽게 표현하면 15세기 기득권 세력과 16세기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들어와서 싸우게 됐다. 왜 싸웠다? 아까? 자리가 한정됐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싸운다는 거지. 몇 년간 싸웠다? 대략 50에서 60년 싸웠다. 지방에 싸웠다? 서울에 싸웠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싸우게 됐다. 이걸 사라고 한다. 다쳤다. 보죠? 무호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와. 보죠? 이 두 개 다 연산군 때. 네. 김효사가 쫓겨나죠. 연산군이. 중종 때. 여기 명종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후관계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사료를 던져주고 순서를 물어본다고.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겠습니다. 무, 갑, 기, 을입니다. 네, 선후관계 순서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무, 갑, 기, 을 잡으시면 돼요. 무, 갑, 기, 을. 자, 무호사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사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사초란 우리 왕조실록을 편찬한 가장 저번 1차 자료를 사초라고 합니다. 근데 왕들이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 되게 궁금한 거야. 왜? 역사에 내가 잘못 기록한 내가 오점을 남기는 왕이 될 수 있잖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조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사관들을 들여서 사관들이 붓글씨 쓸 수 있게 자석을 마련해 주는 거야. 신하와 왕이 오늘 편전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 다 기록한 거야. 왕, 왈, 신하, 누구, 왈 다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사관들이 평가해서 실록에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야. 네. 이걸 사초라 불러요. 그 왕과 관련된 인사를 제일 궁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뜻이죠. 근데 보시죠. 연산군 때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모고사라고 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김종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종직이 경상도 어느 시골에 가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을 꿨는데 본인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인데 중국에서 벌어진 얘기를 하다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로 남겼어요. 그 유명한 이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글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기록하죠. 그 훈구 세력이었던 유자강 같은 세력들이 김일손을 설득하고 이 사초의 내용을 보게끔 요구합니다. 볼 수 있게끔 요구하죠. 그러나 김일손은 이걸 거부합니다. 이때 유자강 같은 훈구 세력들은 해유하죠. 또는 협박하죠. 니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승진하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하죠. 조건, 옵션을 거는 거죠. 이걸 보고 글을 좀 잘 써준 다음에 니들 내 승진 내 책임질게, 막 이런 식의 요즘 말을 치면. 근데 사관들은 있는 그대로 적는 사람들이 승진에 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또 김종직이 되게 강직한 인물이야. 그리고 김종직의 글을 김일손은 또 김종직의 첫 번째 애제자예요. 그럼 스승의 제자 입장에서 스승을 거의 샘플화되어 있어요. 그냥 스승의 생각과 행동이 거의 같아요. 제자 입장에서. 왜? 자기 스승 행동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또 강직함을 배웠던 사람들. 절대로 누구에게 사초의 내용을 유출시킬 수 없다는 걸 원칙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유자강이 해유했지만 김일손이 거부합니다. 거부하자 김종직이 이 글을 갖다가 김일손 사초의 기록을 남긴 거야. 그래서 요걸 문제 삼은 거야. 이거 한번 읽어봐. 응? 조이제문 한번 읽어봐. 아, 여기 보고 읽어. 조이제문 읽어봐. 오, 좋았어요. 한 사람 아시네요? 잘라 읽어보세요.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잘못했어. 줄이 잘못됐다. 안 보여, 여기.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중국 얘기예요. 네. 중국 해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항우란 사람 아시죠? 우리 삼국지 연예 보시면, 삼국지 아니라 초안지에 보시면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훗날 이거 서초표양이라 부르는데, 이 인물이 어린 의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 누구 있어요? 소양대군이죠. 세조가 됐죠. 봐요. 항우가 삼촌이죠. 삼촌이 조카인 의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어요. 그리고 의제에 대한 조의를, 돌아가신 분이니까 내 조의를 표하는 거 참 안 됐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의를 표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김일손 사초의 기록을 남겼다는 거야. 이걸 핑계 삼아서 유자강 세력들이 이걸 핑계 삼아서 왕에게, 연산군에게 보고하게 되지. 연산군은 세조의 손자란 말이야. 세조의. 그럼 뭐가 되겠어? 내가 왕이 된 걸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니네 할아버지가 영모하지 않았으면, 단종을 죽이지 않았으면 너는 왕 어림도 없어 임마 자식아,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요걸 트집 잡아가지고 이 세력들을, 살인들 제거한 사건, 이걸 모사라 불러요. 그래서 조의제문 사건으로 글을 써서 죽은 거잖아. 그래서 글을 써서 죽었다 해서, 화를 입었다 해서
다른 말로 부필자예요. 부필. 옛날에 붓으로 글을 쓰던 시절이니까 한자를 부필. 붓을 잘못 써서 화를 입은 사건이다. 일명 이걸 피해라 사건이라고 불러요. 피해라 사건. 피해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현대에 와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피해라 사건들이 실행당한 사람 되게 많았죠. 왜냐하면 그 박정희 정부에서 독재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글을 썼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되게 고초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도 피해라 사건, 대표 이제 김지하 시인 같은 인물들이 피해라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지하는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그죠? 이 인물도 박정희 정권 시기에 피해라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인물입니다. 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네. 김지하 시인이 작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서슬퍼렸던 박정희 정권 시기에 글로써 아주 명문의 글을 써가지고 박정희 정권의 어떤 타락된 모습을 글로 막 표현했죠. 그게 이제 요즘 같으면 국정원 같은 데서 잡아다가 옥고를 치렀던 인물들입니다. 되게 그 시기에 이제 민주화운동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김지하 시인 같은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라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글을 잘못 써서 그냥 요즘 말로 그냥 깜빵 간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건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게 저항하는 어떤 문인들, 인사들, 시인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게 무호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갑자사 가보겠습니다. 갑자사. 한 페이지 넘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자, 보시죠. 갑자사 연산군 보시죠. 사치와 향락으로 재정이 고갈되자 훈구 세력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려 하자 훈구 세력들이 국왕 행동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마침 폐비 윤씨 사건의 전말을 드러나자 관련된 많은 선비들이 희생당하게 되었다. 폐비 윤씨에 대한 얘기 할까요? 성종은 정말 성군이죠. 근데 성군의 아들이,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거든요. 네. 연산군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성격이 개팍하거나 모난 짓 하거나 막 폭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폐비 윤씨 사건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폭군으로 변질이 되죠. 자기 어머니 폐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렇다면 이때 폐비 윤씨에 대해서 사약을 먹여달라고 상소문을 쓴 사람 또는 상소문을 쓰지 않는 사람, 우리 어머니 절대 사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글을 써야지 왜 쓰지 않느냐,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 모든 관리를 다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살벌하죠? 그렇잖아요. 나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됐는데 상소문 안 썼다고 내가 처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 어때? 여러 개 공무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됐어. 근데 우리 시장님이 부정부패가 드러나서 공무원들이 막 탄핵한다고 얘기했어. 근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공무원이니까 중립시키고 싶어. 말 그대로 중립의 원칙이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근데 중립시키다가 데려다 죽이는 거야. 왜 너는 중립시키냐? 왜 너는 상소문 쓰지 않느냐고 죽이는 거야. 상소문을 써서 죽여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쓰지 않는 사람 다 처벌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거? 연산군 폭정도 있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자강 같은 세력들 있잖아요. 이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목적으로 벌린 사건이 갑자사예요. 외우기 좋죠. 연산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연수를 갚자. 어때? 됐어? 시험에 제일 안 나와. 그러니까 드라마적 요소, 그다음에 영화적인 요소는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 어머니 연수 갚는 사건이죠. 되게 드라마틱하고 여성들이 막 눈물을 좀 흘리게 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갑자사에 대한 내용들이 드라마를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막 50회, 100회 정도 끌고 나가더라고요. 네. 우리 항공사 시험에는 가장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사입니다. 기묘사 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별표 5개짜리 써 얘기하는, 네, 이게 중종입니다. 똑같아요. 네, 연산군과 비슷해요. 중종은 왕이 되려고 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 갑자기 왕이 됐어. 기존은 뭐야? 기존의 훈구 세력들이 자리를 딱하니 지키고 있어요.
권력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정반대에 성공한 세력들, 훈구 세력이 에워싸고 있다는 거야. 자기 세력들이.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정이 답답하죠. 이때 마침 성균관에 공자님 제사 지내는 날이 있었다고. 이때 기념으로 과거시험을 보죠. 뭐예요, 과거시험? 그렇지. 알성시 시험을 본다고. 이때 장원 긋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 유명한 조광조 같은 인물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문이 요즘 시대를 갖다가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답지 대책이 중종이 원하는 답이 그대로 나와서 그 조광조 장원급제가 돼요. 그 26살쯤에 돼서 이미 차관자리에 오를 정도로 장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 측근 세력으로서 조광조가 성장하죠. 그리고 조광조가 개혁정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개혁정치 드라이브를 건다는 얘기, 부패한 세력, 기존의 권력층들은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중종 반정의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이 이제는 그 권력을 탐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새로운 살림 세력이었던 살림을 대표하는 조광조 세력. 자, 앞에 지 한번 넘겨보세요. 앞에 보시면 살림 족보 중에 봐봐요. 족보. 그 김갱필 보이시나요? 김갱필 보이죠? 다시 뒤로 갑니다. 김갱필 같은 사람이 뭐냐면 무오사 때 황해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오케이? 조광조가 공부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인사였대요. 그래서 조광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말로 치면 대한민국에 그 당시 조선시대에 조선에 내가 별도로 스승을 삼아서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너 잘난 놈이야 새끼들. 나 잘났다는 인사야. 조광조가 그만큼 뛰어난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도 프라이드가 되게 강했던 인사인 것 같아요. 조광조라는 인물이 촌놈이긴 하지만 단 그러나 한 사람 정도는 내가 배울 수 있다 생각한 거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족보에서 넓을 갱자를 쓴 사람? 김갱필이라고요. 되게 요즘에 갱자란 이름에다 넣진 않잖아요. 그 갱자가 되게 멋있어요. 넓을 갱자예요. 넓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그 갱자를 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보통 이름 어렸을 때 보면 막 유행하는 이름들이 막 번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입학하면 어떻게 막 같은 성과 이름을 쓰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한 학년에 뭐 몇 명씩은 나타났잖아요.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이렇게. 그 몇 반 누구예요? 몇 반이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시대의 인물은 그런 한자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김갱필이 유일하게 내가 배울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김갱필이 무오사 때 항해도로 유배를 갔어. 자기 옆마을로 온 거야. 그럼 오로지 내가 배울 수 있는 인사를 생각했던 인사가 자기 동네 옆마을로 온 거야. 쉽게 얘기해서. 가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김갱필의 제자가 되면서 조광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훈구가 아닌 살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림이 아니었어, 조광조는. 그렇지만 살림이 김갱필의 제자가 되게 되면서 살림의 계보를 찾게 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살림들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살림들이 드디어 중종시기에 옆에서 정치를 하게 됐다. 근데 되게 개혁정치를 되게 많이 걸겠다. 여기는 무조건 개혁정치예요. 여기는 나오고 그래서 별표 5개 주고 이거예요. 이 내용 중요하지 않아. 알성시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조광조 개혁정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자, 보겠습니다. 김효사 갑니다. 조광조의 개혁정책 하나 보시죠. 이운삭제. 그러니까 중종 반정에 공을 세웠던 76명의 공을 삭제합니다. 76인에 쉽게 해서 훈포장을 받은 거야. 관직도 받고 땅도 받고 노비도 받은 거야. 왜? 저 사람이 나를 왕 만들어줬으니까. 공신책봉을 해서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주어주게 되는 거야. 근데 조광조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는 거야. 네, 조광조 너무 과하다. 그 다음에 향약.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향약을 처음 가져오게 됐다. 그게 이제 유명한 여시향약이에요. 여시향약은 중국 여시들 마을에 살고 있는 향약을 가져왔다. 즉 지방자치자라는 거지. 소학보급. 소학. 책 제목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좀 졸업할 쯤에서도 읽어야 할 책. 소학을 보고하자. 혈량과 실시.
이거 전량가는 천거제예요. 천거제. 꼭 인재를 뽑는데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많은 인재들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우리가 관직에 임용하자. 전량가. 소격서. 서라고 붙으면 관청이죠.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을 없애자. 성리학의 나라에서 무슨 도교는 도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실현해 하려고 했지만 훈구세력과 마찰이 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주초이왕 사건이다. 그러니까 주와 초를 합치면 한자로 조가 돼요. 성씨가 조시성이 돼요. 앞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궁궐에 있는 나무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감즙이 뭔지 아세요? 우리 꽃감 아세요? 꽃감 뭐로 말 안 되지? 감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건조해서 말린 거 이제 되게 달잖아요. 그럼 달달하잖아요. 그럼 이걸 감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딱딱하기 전에 이렇게 꽃감이 물기가 나올 거거든? 그걸 이런 이파리에다 이 글씨 쓴 부분에다 묻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붓을 쫙 이렇게 묻혀. 그럼 벌레들이 와서 막 갉아먹어. 요 갉아먹은 이파리 갖다 왕에다 갖다 바친다고. 이렇게 써서 이제 궁녀들이 전하 이거 보시옵소서. 뭐냐 하는 거죠. 뭐야 이거? 왕이 처음에는 뭐야 이거? 주초이왕? 그냥 뭐야? 조씨가 왕이 된다고? 조씨가 무슨 왕이야? 이시왕조인데 처음에는 무시해요. 근데 또 가져와. 그러니까 계속 누가 사주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뜯어다 왕 갖다 줘. 이걸 이제 핑계 삼아서 훈구 대신들이 공격, 일대 반격이 시작하겠지. 그리고 이 주초이왕 사건은 결과적으로 중종이 조광조를 배신해요. 신하가 왕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왕이 배신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해석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르니까. 또 이런 견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사료 중에 많은 사료 중에 하나니까. 그 조광조가 되게 똑똑한 인사잖아요. 아까 금방 떨었잖아요. 대한민국에 내가 배울 사람 아무도 없다. 누구밖에 배울 사람 없다고 아까? 김경필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광조가 왕을 교육시켜요. 이걸 교육시키는 뭐라 부르죠? 경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중종은 세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세자 교육이라는 왕이 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무식한 거야. 왕실에서 하는 일들이 약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광조가 가르치기 시작해. 근데 사정전에 왕의 근무지가 사정전이에요. 사정전에 딱 여기 앉아있겠지. 여기 이런 높은 데 앉아있겠지. 그럼 신하가 와서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조광조가 저기 아저씨 내려오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는 선생님과 당신 나의 제자입니다. 사제지간이 됩니다. 당신 왕이기 때문에 동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릎 꿇으시고요. 저기 무릎 꿇고 앉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조광조 약간 기분 상했어요. 아니 중종이요. 이 새끼 봐라. 그리고 내가 왕인데 소위 어디 맞절하자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약간 기분 나빠요. 그래도 왕인데 왕의 체면을 좀 지켜주지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공부하자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조광조에 대한 서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침 여기서 확 옆에서 소스를 넣기 시작하는 거야. 펌프질한 거야. 그렇게 터진 사건이 이거예요. 주초이왕 사건이에요. 아셨죠? 주초이왕 사건과 조광조 계획정치만 잡으면 돼. 이거 별표 5개 무조건 요것만 공부를 중점적으로 좀 해. 어차피 다음 모의고사다 뭐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기묘사가 됐고 마지막 을사사가 보겠습니다. 을사사 명종 원년이고요. 이복 형제 간의 왕위 계승 문제로 애척 간의 갈등을 빚어 윤원영과 유님이 서로 싸우는 사건입니다. 보세요. 유님이 있고 윤원영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명종 볼게요. 명종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그 유명한? 잘못 적었어요. 이쪽으로 적을게요. 문정왕후죠. 앞에 하나 적어볼게요. 여기 인종이 있어요. 중종의 장자가 인종이 되는데 인종이 되게 똑똑했답니다. 네, 기록에 보면 공부도 제법 하고 똑똑하고
근데 문제는 효성이 너무 지극했다는 거야. 중종이 죽을 때 장례를 치는 너무 FM대로 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약한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1년 만에 사망하게 됐어요. 그 인종의 외삼촌이 잘못 적었군요. 이렇게 해볼까요? 윤임이거든요. 윤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윤임이 윤원영을 지방으로 차천 보내버렸어요. 이게 대윤, 이걸 소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윤과 소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여기 문정왕후가 결혼해서, 그러니까 중종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야. 중전이 된 거야. 그런데 자기 같은 파평용씨지만 인종이 왕이 되기 전에 꼬맹이 때 보살펴줘서 쟤를 잘 케어를 잘해서 키워요. 그런데 문정왕후가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이렇게 딸을 낳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왕이 되는, 훗날 왕이 되는 명종 왕자를 생산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기 조카인 인종이 왕이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생산하게 됨으로 해서 욕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계시면 나중에 혹시 이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운다면 자기 아이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을까요? 조카보다는. 아무리 조카지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예나 지나 똑같아요. 자기 친자식이 왕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싸우게 돼. 그래서 이걸 갖다 파평윤씨 간에 윤임 대윤 세력과 소윤 세력. 그래서 첫 번째 인종이 왕이 되자 윤임 같은 대윤 세력들이 윤원영 같은 애들 갖다 제거하기 시작해. 지방으로 차천 보내버려. 너 꼴도 보기 싫으시죠? 꺼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1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명종이 왕이 된 거야. 뭐 윤원영의 친조카가 왕이 된 거야. 그리고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는 거야. 어린 꼬맹이가 왕이 됐으니까 뒤에서 수렴청자를 여기 발을 치고 이렇게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정치라고 한 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밖에서 하는데 윤원영이 자기 친동생에게, 문정왕후 친동생 문정왕후가 윤원영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윤원영의 정치가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윤원영이 모든 인사권과 권력을 다 틀어지게 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윤원영 집에 새로 짓는 것은 건물,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원영 집엔 가면 새로운 건물 짓는 게 일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누가 이렇게 아부 형태로 엄청나게 갖다 바치는 거야. 뇌물 형태로. 다 먹지 못해서 요즘 저장시설 이렇게 막 썩는 거야. 하루만 안 먹으면 막 썩잖아, 음식이란 게.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되게 표현한 거 보면 되게 부패를 좀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윤원영은 자기 친형도 죽여버려요. 왜? 권력은 우리 자주 보셨잖아요. 나눠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간, 또 부자간에도 뭐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사건을 갖다가 을사사라고 합니다. 을사사는 드라마적 요소 마찬가지. 을사사도 드라마적 요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기묘사하고 모사예요. 두 가지만 핵심을 잡아주세요. 아셨죠? 모사와 그 다음에 기묘사의 핵심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까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됐죠? 좀 식사하고 가야 되겠다. 식사하고 오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